안녕하세요. 가치 토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행복연구소가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직후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 사람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연봉이 오르고 직함이 바뀌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는데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감각이 남는다는 겁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쥐는 순간 뇌는 그것을 이미 기준점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목표가 아닌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더 깊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답은 놀랍게도 신경과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배워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중 얼마나 많은 순간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었을까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뇌는 통제가 아니라 수신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성취를 향해 달리는 회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회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껏 한쪽 회로만 훈련해 왔다는 겁니다. 그 허전함은 잘못 산 게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뇌의 절반만 쓰며 살아왔다는 신호인 거죠. 그 수신의 회로가 켜지는 순간 끌어당김은 노력이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리사 밀러는 25년 넘게 수백 명의 뇌를 직접 촬영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한 건 순수한 의문에서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가? 수년간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의지력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뇌의 구조가 달랐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뇌는 두정엽과 전두엽을 연결하는 피질이 훨씬 두꺼웠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부위는 우울증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얇아지는 바로 그 영역이었습니다. 리사 밀러는 이것을 깨어난 뇌라고 불렀습니다. 성취를 향해 달리는 뇌가 아니라 삶을 수신하도록 설계된 뇌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상을 몇 년씩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깨어남이란 자신이 이 우주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뇌가 실제로 감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측정되고 반복되고 재현되는 데이터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회로를 모두 갖고 나옵니다. 성취의 뇌와 깨어난 뇌, 이 둘은 원래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은 한쪽만 키워왔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성공이라고 배워온 거죠. 연봉이 1억인데 누군가는 1억 5천이라고,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은 그보다 더 비싼 곳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끝도 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공식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왜 허전함을 느끼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엄마와 둘이 잠잘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도 학교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토록 공부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딱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이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엄마와 둘이 집 없이 떠돌면서도 경제관념이 없는 엄마를 대신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내 인생도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 대학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전공을 살려 전시기획과 박물관 기획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직업체험관 기획, 과천과학관, 롯데 홍보관, LG 홍보관까지 기획팀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며 이 일이 나의 전부라고 느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전공을 살려 전문직에 자리 잡은 만큼 밤을 새워 일해도 엄청난 성취감과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 길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걸어갈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때는 우주를 너무 좋아해서 나사의 원서를 다운받아 나사 직원이 되기를 꿈꾼 적도 있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온 이 일이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번아웃이 찾아오면서였습니다. 잦은 야근과 무리한 일정이 쌓이면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기획이라는 일의 특성상 업체 간 경쟁 입찰과 제안서 마감, 발표 준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반복되면서 건강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쌓이면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 심장이 몇 배나 빠르게 뛰는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눈물이 흘렀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즈음 기획팀장으로 있을 때 팀원 중 한 명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팀원을 돕기 위해 저의 직급까지 걸고 나섰습니다. 대표에게 직접 말하고 그 가해 임원이 결국 회사를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진심으로 약자를 돕고 싶었던 마음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들이었는데 그것이 쌓이면서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을 다해 지켜주었던 그 사람이 저의 팀장 자리까지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 직급을 걸고 지켜주려 했던 그 진심이 그대로 상처가 되어 돌아온 거죠. 일 자체의 힘듦보다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깊은 번아웃의 원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훗날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 해도 저는 아마 또 도울 것 같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누군가를 외면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상처는 상처였습니다. 진심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생기는 그 감정은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고 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기치 않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오히려 영성의 문으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 시절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임에도 곁에 있던 회사 동료 언니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인지 울면서 저 좀 살려달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 언니가 고맙게도 정신과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털어놓을 가족도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들이 마음껏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짊어온 책임감, 오래 묻어두었던 가족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황장애 진단을 내려주셨고 위급할 때 더 먹을 수 있는 긴급약까지 처방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서 다행히 마음과 몸은 안정되었죠.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정신과 병원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때가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번아웃이 왔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그 순간, 천사처럼 손을 내밀어준 그 언니의 존재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동시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깊이 마음을 나누지 않던 사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언니가 우주가 보내준 사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 시절 저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심신이 무너진 상태였기에 공허함과 우울함이 뒤섞인 채로 매일 출근했었죠. 그런데 그 감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리사 밀러의 연구를 접하면서 그 시절 제가 느꼈던 것이 사실 무너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 밀러는 삶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허전함,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감각은 우리 안의 그릇이 더 넓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반쯤 비어있는 그릇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가 사실은 더 큰 무언가를 담을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죠. 공황장애도 번아웃도 그 깊은 공허함도 결국 더 넓어진 그릇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신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삶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길 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확장된 뇌는 불확실성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취의 뇌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난 뇌는 같은 불확실성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공을 놓쳤다고, 저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그 직장이 안 됐다고 괴로워하는 대신 삶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주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설명할 때 열린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닫힌 시스템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열린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직관이 그것이고 동시성이 그것이며 꿈속에서 찾아오는 통찰이 그것입니다. 뉴턴은 자연 속에서 사색했고 에디슨은 반수면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건져 올렸습니다. 논리로 막혔을 때 그들은 다른 방식의 이해와 직관에 질문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답이 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리사 밀러 연구의 핵심이었던 거죠. 이 능력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번아웃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이상하게 끌리듯 책을 펼치고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긍정 확언을 들으며 1시간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흐름이 조금씩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아침마다 마음에 와닿은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용기였는지 회사에 다니면서 그 와닿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가치 토커가 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에 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공부, 대학에서 전공을 살려 자부심을 갖고 해온 그 일을 내려놓고 이 길로 오게 될 거라고 그 당시에는 전혀 그리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재밌고 엄청난 성취감과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일이었으니까요. 번아웃이 왔을 때 잠시 회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의류 모델 일도 해보고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때 길을 걷다 연예기획사에서 5번 정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옷은 좋아했기에 아이를 낳고 잠깐 회사를 쉬는 시간을 활용해 촬영도 하고 쇼핑몰도 운영해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전시 기획 쪽으로 복귀했고 그때는 이 일을 그만둘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의사나 변호사를 하다가 연기자가 된 사람,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간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묘하게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변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시절 참 좋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도들이 이 길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참 많이 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학원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외식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 시절에 저는 언젠가는 조금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결핍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흐름이 동시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조용히 만들어준 흐름이었던 거죠. 그즈음 이상하게 끌리듯 유튜브에서 다양한 마음공부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공부에 발을 들이면서 론다번의 시크릿을 다시 펼치게 되었고 밥 프록터, 얼라이팅게일, 에크하르트 톨레, 마이클 싱어까지 끌어당김과 내려놓음을 다룬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분야도 문화도 다른 이 사람들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의 힘, 알아차림, 내려놓음, 그리고 양자역학과 양자 얽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끌어당김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들으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로만 이해합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두려움의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뇌를 닫힌 시스템으로 만들고 우주의 신호를 감지하는 회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말로만 생각으로만 원한다고 하고 잠시 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낡은 무의식의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끌어당김은 이미 이룬 상태의 감정을 실제로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 감정이 진정성을 가질 때 우주와 조화롭게 결합되는 거죠. 하트메스 연구소의 과학자 롤린 맥크레이티는 인간이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이 몸 전체에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패턴이 달라진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던 사람과의 만남, 예상치 못한 기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기묘한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끌어당김을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충만함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오히려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은 이미 받은 사람의 감정으로 작동합니다. 그 차이가 끌어당김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내맡기기입니다. 열심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서도 동시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미 이룬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우주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애쓰는 순간 흐름이 막히는 거죠. 물 흐르듯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이미 이룬 상태의 기쁜 감정만을 느낀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맡기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도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좋았고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걸어온 이 길이 어느새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내맡기기이고 끌어당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채널을 하면서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홀로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고정 수입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부동산, 주식 관련 콘텐츠를 하거나 다시 전공을 살려 기획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쪽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식과 영성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의식의 힘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해줬듯이 그 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는 이 일은 대본을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댓글로 매일 영상을 올려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한 줄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감사함이 다시 올리고 싶은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올리다 보면 오늘 처음 이런 영상을 접하는 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아무 생각 없이 켜놓은 영상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뜻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불씨를 놓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매일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매일 올리면서도 지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회수 수익과 후원이라는 형태로 사랑의 에너지가 돌아올 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집착이 되는 순간 이 일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기에 오래오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올리면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라는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길게 오래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도 깨어난 뇌의 원리도 여기서 만납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움직일 때 우주는 그것을 알아보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성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동시성은 기계적으로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더 깊은 공통된 의미를 실제로 드러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험, 어떤 질문을 품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자리에서 그 답이 들려오는 경험이 그것입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동시성은 깨어난 뇌가 활성화될수록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리사 밀러의 연구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일수록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더 자주 감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뇌가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무언가를 계속 배우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알아감의 과정이 쌓일수록 무언가를 선택할 때 더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직관의 힘도 함께 커지고 삶 속에서 동시성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신비롭고 기묘한 방식으로 선물을 준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선물이고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영적인 삶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연결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치려는 충동이 80% 이상 낮아졌다는 겁니다. 80%라는 숫자는 어떤 약물이나 치료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연결이 그 자체로 치유였던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회사 동료 언니의 손길이 저를 살렸듯이 우리는 서로의 존재로 서로를 살립니다. 그것이 인간이 연결된 존재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 서로의 뇌 상태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습니다. 깨어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뇌가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남은 전파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스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는 것만으로 주변이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계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될지, 어디서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지 이런 것들은 어제의 정보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집 없이 떠돌던 고등학교 시절도, 번아웃이 왔던 그 시절도, 회사 동료 언니의 손길도, 책 한 권을 우연히 다시 펼쳤던 그 순간도, 지금 이 자리도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상은 그 흐름을 감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너무 애쓰거나 집착하는 대신 완전히 힘을 빼고 그 흐름에 내맡긴 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평온한 마음가짐을 오랫동안 유지할 때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마치 선물처럼 우연인 듯 적절한 때에 기적처럼 펼쳐지는 거죠.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의식의 힘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전거 뒤에 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너무 평온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벅차올랐습니다. 같이 토크를 하면서 이사 온 이곳은 이전에 지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온한 동네입니다. 마치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 진솔한 삶을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의식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제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주의 아름다운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 분 한 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는다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가치 토커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이 여정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깨어난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온 겁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밝아지면 그 빛은 반드시 주변으로 번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빛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